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저는 가끔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집에만 있게 되면 더 무거워지고 가라앉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마음도 공허해지는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저는 무작정 나갑니다. 나가서 걷고 뛰고, 그래서 심장이 좀 빨리 뛰게 되면 막 몸에서 열도 나면서 땀을 흘리게 되면 어느 순간 또 리프레시 되는 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을 통해서 마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곤 하는데, 구독자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셔서 몸도 마음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책을 들고 왔습니다.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 드라마, 그리고 책으로도 너무 많은 작품들이 나와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이 책을 준비한 건 너무나 잘 쓰여진 고전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읽어보면 그 특유의 분위기나 감정의 묘사들이 너무 훌륭해서 읽어가는 순간 흠뻑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장을 읽어드릴 텐데, 변호사인 조나선 하커가 드라큘라 백작의 성에 가게 되는데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어떤 여정이 펼쳐지는지, 책 속의 분위기는 어떤지 같이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제1장 조나선 하커의 일기. 5월 3일 비스트리츠. 5월 1일 저녁 8시 35분에 뮌헨을 출발해 다음날 아침 일찍 비엔나에 도착했다. 원래는 6시 46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기차가 1시간 연착했다. 기차 안에서 스쳐 지나간 풍경을 보거나 기차에서 내려 거리를 조금 걸어본 바로는 부다페스트는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다. 기차가 늦게 도착한 데다 가능하면 정시에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 차마 멀리까지는 나가보지 못했다. 부다페스트는 서양을 떠나 마침내 동양에 들어선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상당히 깊고 넓은 다뉴브강 위에 걸린 근사한 다리 중 가장 서쪽에 있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투르크인의 전통이 물씬 풍긴다. 기차는 거의 정시에 출발해 해가 떨어진 후 클라우젠부르크에 도착했다. 이곳의 로얄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는데 빨간 후추로 양념한 닭 요리였고 꽤 맛있지만 먹고 나니 목이 탔다. 웨이터에게 물어보자 이 요리는 파프리카 핸들이라는 이곳의 전통 요리로 카르파티아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내 어설픈 독일어가 이곳에서는 꽤나 유용하게 쓰인다. 그마저도 몰랐다면 여행길에 곤란한 일이 많았을 것이다. 나는 런던을 떠나기 전 잠시 짬을 내어 대형 박물관에서 트란실바니아 지역에 관한 책과 지도를 찾아보았다. 그 나라의 귀족을 상대하려면 그 나라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백작의 성이 있는 곳은 이 나라의 극동 지역으로 트란실바니아와 몰다비아, 부코비나 이 세 나라의 국경에 인접한 카르파티아 산맥 한가운데였다. 카르파티아 산맥은 유럽에서 가장 우회지고 낯선 지역이다. 이 나라에는 영국과 같은 국립지도원이 없기에 드라큘라 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그 어떤 지도나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도 드라큘라 백작이 언급한 역참 비스트리츠는 꽤 유명한 곳이었다. 이 일기장에 내가 조사한 내용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미나에게 이번 여행 이야기를 해줄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트란실바니아에는 4개의 전혀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 남쪽에는 섹슨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치아인의 후예인 왈라카이아인도 섞여 있다. 서쪽에는 마자르족이, 동쪽과 북쪽에는 세케이족이 살고 있다. 내가 가는 곳은 자칭 훈족의 족장 아틸라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세케이족이 사는 곳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11세기에 마자르족이 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 이곳에는 훈족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언젠가 전 세계의 온갖 미신들이 말발굽 모양의 이 카르파티아 지역으로 모여든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마치 이 지역이 소용돌이치는 상상력의 중심부라도 되느냐. 만약 그렇다면 이번 여행은 아주 흥미진진할지도 모르겠다. 침대는 푹신했지만 온갖 이상한 꿈에 시달리느라 잠을 설쳤다. 내 방 창밖에서 밤새 개 한 마리가 울부짖었는데 어쩌면 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파프리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유리 물병에 담긴 물을 죄다 마셨는데도 갈증이 가시질 않았다. 동틀녘이 되어서야 스르르 잠이 들었고 그때는 잠이 푹 들었었는지 방문을 끊임없이 두들기는 소리에 겨우 잠에서 깼다. 또다시 파프리카와 마말리가라는 옥수수 가루로 쓴 죽, 인플레 타타라는 다진 고기와 채소로 속을 채운 아주 근사한 가지 요리로 아침 식사를 했다. 기차가 8시 조금 전에 출발하기에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허겁지겁 달려가 7시 30분에 역에 도착했지만 또다시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1시간이 넘도록 기차 안에 앉아 기다렸다.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차가 시간을 더 안 지키는 것 같다. 도대체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일까? 하루 종일 기차는 온갖 아름다움이 가득한 지역을 느긋하게 달렸다. 이따금씩 오래된 도서에나 나올 법한 그림 같은 작은 마을들이며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성이 나왔고 홍수가 범람하는 탓인지 양쪽에 넓은 돌담을 쌓아놓은 강이며 개울들도 간간히 스쳐 지나갔다. 수량이 많고 유속이 빠른지 강문의 가장자리가 맑고 깨끗하다. 역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다들 가지각색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일부는 고향 영국이나 프랑스와 독일을 지나오면서 본 농부들과 마찬가지로 짧은 재킷에 둥근 모자를 쓰고 집에서 만든 소박한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 외의 옷차림들은 대단한 장관이었다. 여자들은 멀리서 보기엔 예쁘지만 가까이서 보면 허리 부분의 옷매무새가 꼴사나웠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들 풍성한 흰색 드레스 차림이었는데 대부분 발레 원피스처럼 펄럭거리는 긴 끈이 주렁주렁 달린 커다란 벨트를 메고 있었다. 물론 속에는 패티코트도 입었다. 내가 본 가장 특이한 사람들은 슬로바키아족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야만적인 외양에 커다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하얗고 헐렁한 바지에 하얀 리넨 셔츠 폭이 30cm는 될 법하고 온통 노세징을 박아놓은 거대하고 묵직한 가죽 벨트를 맨 차림이었다. 바지자락은 높은 장화 안에 쑤셔넣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수염을 무성하게 길렀다. 그 모습이 장관이긴 하나 매력적이진 않다. 당장 고대 동양이 도적단으로 무대 위에 올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만 외양과 달리 아주 순진하고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땅거미가 져 어둑어둑할 때쯤 비스트리치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아주 흥미롭고 유서 깊은 곳이다. 사실상 국경에 위치한 이곳은 파란만장한 경랑이 몰아치는 곳이었고 도처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50년 전에는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그중 5번은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17세기 초에는 3주간 적군에 포위되어 13,000명의 주민이 사망했고 기아와 질병으로 인한 사상자도 속출했다. 드라큘라 백작은 내게 골든 크론 호텔로 가라고 지시했고 그곳에 도착한 나는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풍스러운 호텔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 나라의 전통을 그대로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호텔에서는 내가 온다는 연락을 미리 받았는지 유쾌한 인상의 노부인이 문 앞으로 마중을 나왔는데
평범한 시골 안악이 입는 하얀 원피스에 색이 들어가고 몸에 딱 붙어 정숙해 보이지 않는 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내가 다가서자 노부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영국 손님 맞죠? 나는 대답했다. 네, 조너선 하커입니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함께 문 앞에 나와 있던 하얀 셔츠를 입은 노인에게 무어라 말을 건넸다. 노인은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이내 편지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의 친구여, 카르파티아에 오신 걸 환영하오. 당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 오늘 밤엔 푹 주무시오. 내일 3시에 부코비나행 승한 마차가 출발할 거요. 그 마차에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어. 보르고 고개에 도착하면 당신을 내성까지 모셔올 마차가 대기하고 있을 것이오. 런던에서 이곳까지 여정이 즐거웠을 것이라 믿으며 내 아름다운 성에 머무는 동안에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소. 당신의 친구 드라큘라. 5월 4일 호텔 주인이 드라큘라 백작의 편지를 받고 마차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그런데 내가 꼬치꼬치 자세한 내용을 캐묻자 주인은 어물거리며 내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한 척 딴청을 피웠다. 그 전까지 내가 한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므로, 아니, 적어도 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으므로 내 의심이 맞을 것이다. 주인장과 날 맞이한 그의 아내인 노부인은 다소 겁먹은 듯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주인은 편지 안에 돈이 동봉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아는 것은 그게 전부라고 중얼거렸다. 드라큘라 백작을 아는지 그의 성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묻자 주인장과 아내 모두 성호를 그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입을 다물었다. 출발할 시간이 다 되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여유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불가사의하고 불안했다. 내가 출발하기 직전 노부인이 내 방으로 올라와 잔뜩 흥분해서 말했다. 꼭 가야 해요? 아, 젊은 양반. 꼭 가야 하나요? 어찌나 흥분했는지 원래 쓰던 독일어도 있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을 마구잡이로 섞어 퍼부어댔다. 나는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 겨우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당장 출발해야 한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다시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나는 5월 4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그렇죠. 그건 나도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요. 내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말을 이었다. 성 조지의 날 이브잖아요. 오늘 밤 시계가 자정을 알리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죄다 나오는 거 몰라요? 총각이 어디 가는지 뭐가 되는지 알아요? 얼마나 속상해하며 안달을 하는지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종국에는 무릎까지 꿇고 내게 가지 말라고 적어도 하루 이틀 후에 출발하라고 애걸했다.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도 내겐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했다. 따라서 나는 부인을 자리에서 일으키려 하며 최대한 진지하게 걱정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중요한 일이라 꼭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인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더니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벗어 내게 건넸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영국 교도인 나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 배웠지만 불안에 떠는 노 부인이 베풀어준 선의를 거절하는 것도 무례한 행동인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얼굴에 어린 망설임을 보았는지 직접 내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며 총각 어머니를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하고는 방을 나섰다. 이 일기는 역시나 또 늦는 마차를 기다리는 동안 쓰는 것이며 그 십자가 목걸이는 여전히 내 목에 걸려있다. 노부인의 두려움 때문인지 이 지역에 떠도는 수많은 미신 때문인지 아니면 십자가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다. 나보다 이 일기장이 먼저 미나에게 도착한다면 이 일기장이 내 작별 인사를 전해주기를.
마차가 온다. 5월 5일 드라큘라 성. 새벽에 어스름한 회색빛이 가시고 태양은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나무들과 언덕들이 울퉁불퉁한 지평선 높이 떠있다. 졸리지도 않고 내가 깰 때까지 깨울 이도 없으니 잠이 올 때까지 이 글을 쓴다. 여기에 적고 싶은 특이한 일들이 많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비스트리츠를 떠나기 전에 호화찬란한 진수성찬을 했다고 여길지도 모르니 내 저녁 식사를 상세히 적어보겠다. 저녁 식사로 먹은 것은 이곳 사람들이 도둑 스테이크라고 부르는 요리인데 베이컨 조각과 양파, 소고기를 빨간 후추로 양념해 꼬치에 끼워 불에 구운 것으로 런던의 고양이 밥처럼 간단하기 이를 데 없다. 와인은 골든 메디아슈가 나왔는데 묘하게 톡 쏘는 맛이 났지만 나쁘지는 않았다. 이 와인을 2잔 마신 게 전부다. 내가 마차에 올랐을 때 마부는 자리에 없었고 마부가 호텔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둘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했다. 이따금씩 나를 쳐다보았고 문 앞 벤치에 앉은 사람들이 다가가 이야기를 듣고는 역시 나를 쳐다보았으니까 대부분이 안쓰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들렸다. 낯선 단어들이었다. 그 군중 속에는 워낙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다국어 사전을 꺼내 찾아보았다. 날 격려하는 말들은 분명 아니었다. 그들이 반복해 내뱉은 말 중에는 악마라는 뜻의 오르도크, 지옥이라는 뜻의 포콜, 마녀라는 뜻의 스트레코이차, 브롤로크와 불코슬라크라는 단어들이 있었다. 마지막 2 단어 중 하나는 슬로바키아어, 다른 하나는 세르비아어로 둘 다 늑대 인간 또는 흡혈귀라는 뜻이다. 마차가 출발하는 순간 이때쯤 상당히 불어난 인파가 호텔 정문 앞에 모여 일제히 가슴에 성으로 긋고 2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동료 승객에게 물어 그 손짓이 무슨 의미인지 겨우 알아내었다.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으려 하다가 내가 영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 손짓이 악마의 눈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주술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미지의 남자를 만나기 위해 미지의 장소로 막 출발하는 나에게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정한 마음 씀씀이로 나 같은 외지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에 절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호텔 마당 중앙에 모아놓은 녹색 화분안에 심은 오렌지 나무와 서양 협축도의 푸르른 이파리를 배경으로 넓은 아치길에 모여 서서 일제히 성호를 긋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순간 통이 넓은 리넨 바지로 마부석을 완전히 덮어버린 우리의 마부가 작은 말 4마리를 커다란 채찍으로 후려쳤다. 마차는 앞으로 달려나갔고 그렇게 여정이 시작되었다. 마차를 타고 길을 달리면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에 으스스한 기억은 잊고 말았다. 하지만 내 동료 승객이 말하는 언어 혹은 언어들을 알아들었더라면 그리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는 숲과 나무가 무성한 푸르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으며 이따금씩 꼭대기에 나무 숲풀이 있거나 도로 쪽으로 방공벽을 대고 선 농가들이 있는 가파른 언덕이 나오기도 했다. 지천으로 사과나무, 자두나무, 배나무, 벚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으며 나무 아래의 푸른 잔디 위로 떨어진 꽃잎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저지대라 부르는 이 푸르른 언덕 사이로 도로가 뻗어 있다. 도로는 풀이 무성한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기도 하고 드문드문 난 소나무에 가려 사라지기도 하면서 날름거리는 불길처럼 언덕의 사면 이곳저곳으로 뻗어나갔다. 도로가 울퉁불퉁한데도 우리가 탄 마차는 얼마나 서두르던지 날아갈 듯이 내달렸다. 당시에는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부가 한시라도 빨리 보르고 고개에 도착하려 한다라는 것은 분명했다. 이 길은 여름에는 훌륭하지만 겨울에 눈이 온 이후로 미처 정비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점에서 이 돌은 카르파티아의 일반적인 도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카르파티아에서는 도로를 지나치게 깔끔히 정비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이다. 고대로부터 투르크족의 군주들은 도로를 정비하는 법이 없었다. 도로를 정비하면 투르크족이 외국인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라 생각해 항상 일촉즉발이던 전쟁이 터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저지대의 둥근 부푼 푸른 언덕들 너머로 거대한 수부의 사면들이 우뚝 솟은 카르파티아의 산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었다. 산맥이 우리의 좌우를 둘러쌌고 오후의 햇살이 숲 위로 쏟아져 내리자 형형색색으로 빛났다. 산봉우리 그늘은 짙은 파란색과 보라색, 풀과 바위로 뒤섞인 곳은 녹색과 갈색으로 빛나고 바위산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던 삐죽삐죽한 바위와 뾰족한 바위산들은 어느새 멀리로 사라지고 눈 덮인 봉우리들이 위풍당당하게 솟아올랐다. 산속에는 거대한 균열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모양인지 태양이 지기 시작하자 이따금씩 폭포수의 하얀 포말이 보였다. 마차가 언덕 기슭을 도는 순간 길이 구불구불한 탓에 우리 바로 앞에 놓여있는 것 같은 깎아지른 듯한 높은 설봉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일행 중 한 명이 내 팔을 툭 쳤다. 저것 좀 봐요. 이슈텐 셰크예요. 신의 의자예요. 그는 경건하게 성호를 그었다. 끝없는 길을 구불구불 돌아가는 동안 태양은 우리 뒤로 점점 낮아지면서 저녁의 어스름이 우리 주위로 슬금슬금 기어왔다. 눈 덮인 산봉우리는 여전히 지는 해를 받아 곱고 차가운 분홍색으로 빛났고 그 덕에 아래의 어둠은 더욱 깊어 보였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을 지나쳤는데 모두들 인상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갑상생종이 유행 중인지 목밑이 부어올라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길가에는 수많은 십자가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십자가들을 지나치며 가며 내 일행들은 다들 성호를 그었다. 여기저기에 성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시골 농부나 시골 안악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기도에 몰두한 나머지 바깥 세상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내겐 모든 것이 신기했다. 이를테면 나무 옆에 쌓아놓은 건초더미, 가지가 늘어진 자작나무들이 아름답게 늘어선 모습, 연한 녹색 이파리 사이에 은색으로 빛나는 자작나무의 하얀 줄기마저 신기했다. 이따금씩 평범한 농부들이 끄는 수레와 마주쳤는데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리며 균형을 잡기 위해 뱀같이 긴 막대기가 달려 있었다. 이 수레 위에는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들이 한 무리 타고 있었는데 체코인은 흰색 옷을 입은 반면 슬로바키아인은 알록달록한 양가죽 옷을 입고 있었고 끝에 도끼가 달린 긴 창을 들고 있었다. 저녁이 저물면서 날이 아주 쌀쌀해졌고 황호는 점점 깊어져 검은 안개처럼 떡갈나무와 너도밤나무, 소나무를 뒤덮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언덕 돌출부 사이로 깊게 흐르는 계곡에는 검게 물든 전나무들이 아직 남은 눈을 배경으로 이곳저곳에 서 있었다. 때때로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어둠과도 같은 소나무 숲을 지났는데 거대한 회색 덩어리처럼 이곳저곳에 산지한 나무들은 기이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 초저녁 지는 햇살에 카르파티아 계곡에서 끝없이 몰아치는 듯한 유령 같은 구름의 윤곽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 순간 불길한 생각들과 환상들이 되살아났다. 때로는 언덕이 너무 가팔라 마부가 서두르는데도 불구하고 말들은 한 발짝씩밖에 내디딜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고향에 사는 것처럼 마차에서 내려 걸어 올라가고 싶었지만 마부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선 걸어갈 수 없어요. 개들이 얼마나 사나운데요.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는데 내게 겁을 주려 농담을 하는 건지 마부가 이 말을 하며 승객들을 돌아보자 승객들도 씩 웃으며 마부를 마주보았다. 손님은 앞으로 잠들기 전에
충분히 걷게 될 텐데요. 마부가 마차를 멈춰 세운 것은 단 한 번 램프에 불을 붙였을 때뿐이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승객들이 좀 흥분한 듯 마치 더 속력을 내라고 재촉하는 것처럼 저마다 마부에게 말을 건넸다. 마부는 긴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말들을 내리치고 거친 함성으로 더더욱 몰아세웠다. 그러다 어둠 속에서 작은 회색 불빛 하나가 보였는데 마치 언덕 사이에 틈이 있는 것 같았다. 승객들의 흥분은 더욱 거세졌다. 질주하는 거대한 가죽 마차는 용수철 위에 올라탄 것처럼 날뛰었고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의 쪽배처럼 흔들렸다. 나는 어떻게든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도로는 점점 평탄해졌고 마차는 그 길을 날아갔다. 어느 순간 산이 마차 양쪽을 점점 조여오는 것 같더니 이내 덮칠 듯 다가왔다. 우리는 보르고 고개에 들어서고 있었다. 승객 서너 명이 돌아가며 내게 선물을 건넸는데 어찌나 진지하던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 선물이란 이상하고 다양한 물건들이었다. 다들 이 선물을 건네며 선의에서 우러나온 다정한 말과 축복의 말을 건네고 또 비스트리츠 호텔 앞에서 본 기이한 두려움이 섞인 동작, 그러니까 성으로 긋고 악마의 눈에서 보호하는 손짓을 했다. 마차가 계속 내달리면서 마부가 앞으로 몸을 숙였고 승객들은 마차의 양쪽에 붙어 목을 길게 빼고 어둠 속을 유심히 내다보았다. 무언가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분명했지만 내 질문에 양쪽 승객 모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흥분 상태는 조금 더 지속되었고 마침내 우리 앞에 동쪽으로 뻗은 보르고 고개가 나타났다. 머리 위로는 컴컴한 구름들이 꿈틀거렸고 공기 중에는 곧 천둥이 칠 것 같은 묵직한 기온이 감돌았다. 마치 이 산맥은 두 개의 대기로 나뉘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천둥이 치는 곳으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나는 백작이 날 위에 보낸 마차가 왔나 두리번거렸다. 매 순간 어둠을 뚫고 불타는 램프가 보이길 기대했지만 바깥은 짙은 어둠뿐이었다. 깜빡거리는 빗줄기를 내뱉는 건 우리 마차에 달린 램프뿐이었고 그 빗줄기 속에서 주구장창 달려온 말들이 내뿜는 수증기가 하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거라곤 앞에 놓인 하얀 모래도로뿐이었지만 그 도로의 마차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등을 기댔는데 그것은 내 실망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마부가 시계를 보더니 다른 이들에게 무어라 말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닥거려 내겐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예정보다 1시간 빨리 라고 한 것 같았다. 그러더니 나를 돌아보며 나보다 더 형편없는 독일어로 말했다. 여기 마차 없어요. 손님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님 이제 부코비나로 가고 내일이나 그 다음 날 돌아가세요. 그 다음 날이 더 나아요. 마부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 말들이 울고 콧김을 뿜으며 요란하게 발길질을 하는 통에 마부가 고삐를 당겼다. 순간 갑자기 농부들이 일제히 비명을 내지르며 성호를 그었다. 그 순간 말 4마리가 끄는 이륜 마차 한 대가 우리 마차 뒤에서 달려와 우리 마차를 따라잡더니 옆에 섰다. 내가 탄 마차에 달린 램프의 불빛에 비친 그 말들은 석탄처럼 까맣고 늠름했다. 키가 큰 남자가 그 마차를 몰았는데 긴 갈색 턱수염을 기른 데다 얼굴을 감추려는 듯 커다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언뜻 아주 밝은 두 눈이 보였는데 램프 불빛에 빨간색으로 보였다. 그 남자가 마부에게 말했다. 오늘 밤엔 일찍 도착했군, 친구. 마부가 더듬으며 대답했다. 영국 손님이 서두르셔서요. 자넨 그 손님이 부코비나로 가길 원한 모양이군. 날 속일 순 없네, 친구. 나는 너무 많은 걸 알고 내 말들은 날래지. 남자는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램프 불빛이 냉엄한 인매를 비틀었는데 입술은 아주 빨갛고 상아처럼 하얀 이는 날카로웠다.
내 일행 중 한 명이 독일 시인 비르거이 시 레노레의 한 구절을 속삭였다. 죽음은 발이 빠르니까. 낯선 마부가 그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승객은 고개를 획 돌리며 그와 동시에 두 손가락을 들어 성호를 그었다. 손님의 짐, 가방을 내게 주시오. 그 마부가 말했다. 순식간에 내 가방들은 이륜마차에 실렸다. 나는 승한 마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이륜마차가 워낙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터라 마부가 한 손을 뻗어 단단하게 내 팔을 잡아주었다. 힘이 굉장한 사람이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고삐를 흔들었고 말들이 방향을 틀었으며 우리는 보르고고개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자 램프의 불빛에 승한 마차의 말들이 내뿜는 수증기가 보였고 그 뒤로 성으로 긋는 내 일행들의 형체가 어른거렸다. 그 순간 승한 마차의 마부가 채찍을 내리쳐 말들을 호령했고 그들은 부코비나로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나는 기이한 오한이 들었고 외로움이 밀려왔다. 허나 내 어깨엔 외투가 걸려져 있었고 무릎에는 담요가 덮어져 있었다. 마부가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다. 밤은 쌀쌀하다오 손님. 그리고 제 주인이신 백작께서 손님을 잘 모시라고 명령하셨소. 좌석 밑에 슬리보비치 병이 있으니 원한다면 드시오. 나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나 그래도 술병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기분이 조금 이상했지만 전혀 무섭지는 않았다. 미지의 밤 여행을 떠나는 것 외에 달리 어떤 대안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마차는 곧장 앞으로 내달리다가 방향을 완전히 꺾더니 또 다른 직선 도로에 올랐다. 내가 느끼기에 같은 길을 다시 계속해서 달리는 것 같았고 그래서 두드러진 지형을 기억해 두었다가 확인해 본 결과 내 느낌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굳이 왜 같은 길을 빙빙 도는지 마부에게 물어보고 싶었으나 묻기가 두려웠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항의를 해봐야 시간만 더 지체될 뿐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궁금한 마음에 성냥 한 개피를 켰고 그 불빛에 시계를 비춰보았다. 자정이 몇 분 남지 않은 시각이었다. 이에 나는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최근들은 자정에 대한 미신이 떠올랐기 때문인 것 같다. 긴장감 속에 울렁거렸지만 잠자코 기다렸다. 순간도로 멀리 아래쪽 농가 어딘가에서 개 한 마리가 울부짖었다. 두려움에 휩싸인 듯 길고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었다. 개가 울부짖는 소리는 또 다른 개, 그리고 또 다른 개로 계속 이어졌고 이제는 고갯길을 따라 부드럽게 한숨을 쉬는 듯한 바람에 실려왔는데 그 요란한 울음소리는 밤의 어둠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한도 내의 모든 땅에서 밀려오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울음소리에 말들이 긴장하며 뒷다리로 섰지만 마부가 살살 달리자 곧 잠잠해졌다. 그래도 갑작스런 공포의 여운으로 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러다 더 멀리서 우리의 양쪽 산에서 더 크고 더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늑대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에는 말과 내가 똑같이 반응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마차에서 펄쩍 뛰어내려 달려갔고 말들이 다시 앞다리를 지켜들며 발광하는 터에 마부가 그 말들이 폭주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했다. 다행히 몇 분 뒤 내 귀는 그 소리에 적응이 되었다. 말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마부가 마차에서 내려 말 앞에 섰다. 마부가 말들을 토닥이고 쓰다듬으면서 말 조련사처럼 귓속에다 무어라 속삭였는데 그 효과가 놀라웠다. 여전히 몸을 떨긴 했지만 말들이 다시 얌전해졌기 때문이다. 마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고삐를 흔들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달렸다. 이번에는 고갯길을 한참 달리다 느닷없이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꺾인 좁은 샛길로 내려갔다. 곧 우리는 길 위로 가지를 들이운 나무 사이를 헤치고 지나가다가 터널 하나를 지났다. 그러자 다시 거대하고 위압적인 바위들이 마차 양쪽으로 바싹 붙었다. 마차 안에 있는데도
점점 거세지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바람은 바위 사이로 지나가며 신음하고 윙윙거렸으며 우리가 쌩안이 지나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바스락거렸다. 점점 더 추워지더니 마침내는 미세한 가루눈이 내리기 시작해 머지않아 우리와 우리 주변을 하얀 담요처럼 뒤덮었다. 날카로운 바람에 아직도 개들의 울음소리가 실려왔지만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대신 늑대 짖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마치 온 사방에서 늑대 무리가 우리를 포위하고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마부는 조금 더 동요하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해서 좌우를 살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뭘 찾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순간 우리 왼쪽 멀리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파란 불꽃이 보였다. 마부도 나와 동시에 그 불꽃을 보았다. 즉시 마부는 말을 멈춰 세우더니 마차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마부가 느닷없이 다시 나타났고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 앉더니 다시 마차를 몰았다. 내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꾼 것이 분명하다. 그 일은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와 되돌아보면 끔찍한 악몽 같다. 불꽃이 도로 아주 가까이에 나타나자 캄캄한 어둠에도 불구하고 마부의 동작들이 보였다. 마부는 서둘러 그 파란 불꽃이 솟는 그곳으로 향했다. 그 불꽃은 주변 전체를 환히 밝히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주 흐릿한 불인 모양이었다. 마부는 돌 몇 개를 모아 그것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었다. 그 즉시 기이한 시각적 효과가 발생했다. 마부가 나와 불꽃 사이에 섰을 때에도 마부가 불꽃을 가리지 않았다. 여전히 내 눈엔 유령처럼 깜빡이는 그 불꽃이 보였던 것이다. 놀라긴 했지만 그 효과가 한순간이었기 때문에 어둠을 들여보느라 지친 눈이 헛것을 본 거라 생각했다. 그 후로 한동안 파란 불꽃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어둠을 뚫고 계속 앞으로 달렸다. 우리 주위로는 마치 움직이는 원형처럼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늑대의 울음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마침내 마부가 여지껏 그랬던 것보다 더 멀리 가버렸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말들은 더 요란하게 부들부들 떨며 콧김을 내뿜고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늑대의 울음소리도 멈추었는데 하지만 바로 그때 검은 구름 사이를 누비던 달이 소나무로 뒤덮인 울퉁불퉁하고 불쑥 튀어나온 바위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고 나는 그 빛에 우리 주위를 원형으로 둘러싼 늑대들을 보고 말았다. 하얀 이빨 사이로 빨간 혀를 축 늘어뜨리고 늘씬하고 탄탄한 다리에 털은 덥수룩했다. 이들은 울부짖을 때보다 침묵하고 있을 때가 100배는 더 무시무시했다. 나는 공포로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그런 끔찍한 공포는 직접 마주해본 자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달빛이 기이한 영향을 미친 듯 늑대들은 일제히 울부짖기 시작했다. 말들은 펄쩍거리며 앞발을 치켜들었고 차마 이 광경을 보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무력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살아있는 공포의 원은 온 사방에서 말들을 애워쌌다. 말들은 그 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나는 마부를 외쳐 불렀다. 마부가 와야만 그 원을 깰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마차의 옆쪽을 두들겼다. 혹시나 늑대들이 그 소리에 겁을 먹고 비켜야 마부가 마차로 돌아올 길이 생길 것 같은 마음에서였다. 마부가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놈한 지배자의 어조로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쪽을 쳐다보니 그가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마부가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쓸어버리듯 긴 팔을 휘젓자 늑대들이 뒤로 물러났다. 바로 그 순간 묵직한 구름이 달의 표면을 덮으며 우리는 다시 암흑 속에 파묻혔다. 다시 앞이 보였을 때 마부는 마차에 올라타고 있었고 늑대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모든 일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불가사의했고 나는 너무나도 겁에 질린 나머지 말 한마디 꺼내지도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도 못했다. 길을 가는 동안 시간은 한없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고 이제는 꿈틀거리며 흘러가는 구름들이 달을 가려 완전한 어둠뿐이었다. 마차는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올랐다. 이따금씩 짧은 내리막길도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르막길이었다. 어느 순간 나는 마부가 폐허가 된 거대한 성의 마당 안으로 말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성은 높고 검은 창에서는 빛 한 줄기 새어나오지 않았고 부서진 흉벽은 달빛이 비치는 하늘을 배경으로 울퉁불퉁한 선을 그렸다.